안녕하십니까. 저 공포의학교육지원청에서 고교학점제하고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업, 평가, 생활기록부 등등 고등학교하고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장학사 이보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 연수 중에 마지막 시간이고요. 보시다시피 저희가 경희대학교 입학사정관님을 모셨습니다. 정말 어렵게 모신 것 같고요. 아마 이분 강의를 듣고 나시면 조금 더 궁금증이나 대학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입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 있게 소개시켜 드릴게요. 경희대학교 입학사정관이신 김진택 입학사정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소리가 부끄럽습니다. 저는 2007년에 경희대 사정관이 됐고요. 그때 이제 입학사정관 시범사업 막 시작할 때라서 우리 사정관들은 저보고 시조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몇 안 남은 1세대 멤버고 저는 원래 정책학 전공인데 제가 이제 아무래도 대입 정책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서 꾸준히 이제 쫓아왔는데 2014년쯤 해가지고 학생부 종합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어요.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이름으로 바꿨는데 그 시기가 사실은 대입의 제도를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맞추는 작업을 시작했던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저도 열심히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보지 않으면 학생을 뽑을 수 없겠다는 생각으로 매년 공동연구 비슷한 연구들을 계속 해왔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그런 관심 때문에 전체 큰 틀을 보는 눈은 조금 더 가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저를 부른 이유는 그래도 학생이 대학을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고교학점제를 통해서 대학 가는 데 조금 도움을 받을까 이런 궁금증 때문에 저를 불렀을 거라고 보고 그 두 가지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저는 제 기억으로 고교학점제 하면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게 외국 영화에 보면 학생들이 수업 끝나고 이 캐비넷에 자기 사물함에 뭔가를 책을 놓고 다른 교실로 막 이동하는 그 장면, 저는 그게 가장 먼저 떠올랐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선진국화 되는구나, 교육의 관점에서도 이제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보는 시절이 왔구나라는 생각을, 이름을 들었을 때 그게 가장 연상이 됐고, 그러다가 이제 제 스스로도 대학에 왜 건물이 다를까라는 생각들을 그 점에서 이제 비슷하게 해보게 됐던 것 같아요. 대학도 분명히 학점제를 운영하는데 학점제와 건물의 모양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점제가 되려면 모양이 다양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험실도 있어야 되고, 또 학생들의 막 대단히 강의실도 있어야 되고, 소규모 강의실도 있어야 되고, 그룹이 토의식도 있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가변적이지 않으면 학점제를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죠? 그래서 이게 우리 이제 고등학교 현장들도 결국 이제 빠르게 앞으로 그렇게 이제 변해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걸 우리는 이제 교과 교실제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고, 그죠? 그래서 고등학교 교실도 빨리 변하잖아요. 가변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그렇게 되고 있는데, 대학이 왜 학점제가 이렇게 잘 운영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제가 보기에 3학점이라는 기본 학점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3학점을 기본으로 해서 대부분 과목이 편성되기 때문에 이번 학기에 수업을 못 들으면 다음 학기 또는 그 다음 학기에 대체 가능해요. 바로바로. 근데 우리 고등학교에서 가장 지금 숙제가 뭐냐 하면, 고교학점제가 완성되지 않는 단계에서 학생들이 이번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에요. 이번 학기 수업을 못 들으면, 내 꿈이 원래 화장품 연구원이었는데 화장품 연구원으로서 나는 화학에 관심이 많아서 화학적으로 쭉 탐구를 해왔어요. 과목을 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물리학 연구원이 되고 싶어요. 2학년 말쯤에서. 그래서 자율자동차 이런 개념들이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하니까
물리를 안 들었어요. 대학은 물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런 이제 질문. 여기에 답을 주려면 사실 고교학점제가 학기제 개념으로 안정적으로 4단위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4학점 단위로 설계가 돼야만 가능한 얘기예요. 다른 과목이 바로바로 대체 가능해야 돼요. 기본 단위가 같아야 대체 가능하기 쉬운데 지금 안 되는 어려운 이유는 학년제 개념으로 많이 하거든요. 6단위를 운영하면 3학점을 잘라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충실하게 가르칠 수는 있는데 결국은 이번 연도에 못 들으면 다음 연도에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문제가 생겨요. 그죠? 그럼 지금 어떻게 할까요?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공동교육과정이죠. 지금 못 들었으니까 공동교육과정으로 보완해야 돼요.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창의적 시험 활동해야 돼요. 뭐 이런 식의 이제 지금 현재 단계에서 꽤 어려운 건 있는 건 사실인데 학생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정말 좋은 제도죠. 일단 저는 가장 희망적으로 보는 부분은 친구들 간의 경쟁 상대를 보지 않는다는 걸 굉장히 크게 봐요. 이건 엄청난 우리 교육에서 큰 변화를 가져올 거다. 지금까지 상대평가 구조에서 친구가 항상 가까운 친구가 항상 경쟁 상대예요. 수능은 멀리 있으니까 그래도 그 정도로 치열하지는 않는데 점수가 이 친구는 91점, 나는 92점인데 나는 2등급이고 저 친구는 3등급이고 이 한 문제 가지고 이런 식의 경쟁들을 하니까 친구들 간에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학점제는 그래서 원하는 과목을 좀 자유롭게 듣게 해주려고 ABCDE라는 절대평가, 성취평가를 가져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대학 입학에 어떻게 영향을 줄 거냐, 이게 이제 오늘 이제 고민이니까 이제 그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죠. 상대평가 등급에서 점수를 잘 받으려면 가장 쉬운 방법은 학생이 많이 듣는 과목을 듣는 거예요. 그래도 좀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많이 듣는 과목을 들으면 등급이 잘 나와요. 그죠? 그렇잖아요. 수능도 마찬가지죠. 수능도 좀 못하는 친구들이 많이 듣는 과목을 들으면 수능 등급이 잘 나와요. 과학에서 가장 지금 많은 응시자가 있는 과목이 뭘까요? 어떤 과목을 가장 많이 선택해요? 과학에? 현재 지구과학이죠? 지구과학이에요. 근데 대학의 교수님들한테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지구과학 필요하다는 학과는 천문, 우주 한 두세 개 과밖에 안 돼요. 나머지 과들은 다 대학에서 안 배운대요. 그런데 고등학교 수능에서는 지구과학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원하는 과목을 다양하게 듣는 게 아니고 최소한 적게 들으려고 하죠. 등급도 따기 쉬운 몇 과목에 딱 고정되어가지고 친구들이 많이 듣는 과목 한두 개 더 받아서 1등급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작용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이건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런 방식, 아랍어가 제2외국어 중에 가장 선택지가 많았잖아요. 조금 치면 그냥 다 1등급이에요. 공부 좀 하면, 잠시 하면. 그랬던 시절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이제 극복을 어떻게 해 나갈까, 이제 사정관들 입장에서 고민도 하고, 대입을 이제 계속 좀 들여다봤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얘기를 한번 제가 평가 관점에서 아무래도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이 질문인데, 입학사정관제 초기에 저한테 가장 많이 했던 질문은 고등학교 재학 중에 꿈이 바뀌면, 그때 하는 질문은 뭐였냐면, 동아리 활동 안 했어요? 자율 활동 안 했어요? 진로 탐색 활동 하지 않았어요? 근데 대학 갈 수 있어요? 이 질문이었어요. 근데 저한테 지금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학부모님들이 좀 지인도 연락 오고 그래 오는데 어떤 과목 들어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아요. 이 얘기는 이미 대입 준비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대학보다도 훨씬 민감하게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이 학과를 가기 위해서 어떤 과목을 들어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상당 부분 확산되어 있다.
이건 벌써 고교학점제가 수년간 점진적으로 차근차근 준비해왔기 때문에 이미 대부분의 인식들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에 대한 답을 주긴 해야 돼요. 듣지 않는 경우, 꿈이 바뀐 경우, 아까 했던 공동교육과정이라든지 또 창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완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아직 조금 과제는 남아있지만, 더 남아있지만 이 부분은 하여튼 고민하고 있고, 제 스스로도 이제 우리 부모님들은 가장 많이 한 질문들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학생부 종합은 다 좋은데 부모님들 입장에서 불확실성, 취지는 좋고 뭐 다 그런데 과연 뭘 준비해야 되고 어떤 학생들이 합격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라는 이 얘기가 이제 가장 많았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을 줘야 되는 입장에 있고, 그래서 이제는 좀 더 간명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고요. 너무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줄 단계에 왔다. 뭐 종합전형이라고 얘기하지만 계속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얘기하면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대학 입장에서 지금까지 합의된 관점은 고등학교 생활 잘하는 학생은 대학생활 잘한다. 대학생활 잘하는 학생은 사회생활 잘한다. 여기까지는 합의되어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 생활 잘하는 게 뭐냐에 대한 이제 답을 해야 되는데, 기존의 우리 생각은 고등학교 생활 잘하는 것은 내신을 잘 따라한다는 거라는 인식이 강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내신이라는 것은 전체 고등학교 교육과정으로 보면 굉장히 일부일 수 있는데, 그보다 넓은 개념의 친구들과의 관계,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대학 입장에서는 학습 태도가 매우 중요해요. 대학에서 공부하는 주도적 학습 태도가 어쩌면 뭐 지식 몇 개보다도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시대 흐름상, 학문의 이 추이상 지식의 개념 자체는 워낙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지식을 찾아가는 뭐 방법 또는 태도, 이걸 갖는 게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대학들의 고민은 주도적 학습 태도를 갖춘 학생들을 찾아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보고, 대학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그런 학생들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이제 고민은 그거예요. 여러 자료들을 이렇게 점검을 해보는데, 내가 종합했을 때 과연 코끼리를 정말 코끼리를 보고 있는 거냐. 이런 이제 평가자로서의 양심의 소리를 들어보기도 하고, 또 이제 또 어려운 점은 뭐냐면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 대입이라는 게 대입 제도에 큰 틀이 있어요. 사실은 대학이 대입을 하는 것 같지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진 않아요. 교육부가 대입을 하고 대학은 적응한다. 대학은 적응한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워낙 큰 틀이 다 결정되고 전형 자료까지 거의 정해지기 때문에 저희는 그 틀 내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수능 40% 아시죠? 수능 40% 의무적으로 선발하도록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대학은 40%까지 뽑아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저희는 그 내에서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전형 자료도 자소서 계속 받아왔잖아요. 뭐 변별력이 있다 없다 이런 얘기들은 많았지만 제 느낌상으로는 그래도 5점에서 10점까지는 영향을 줄 텐데, 근데 이제는 사용을 못한다고 없어졌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맞게 적응해야 되는 게 이제 저희 입장이고요. 그래서 항상 그런 한계 속에서 뭔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입시의 흐름을 좀 더 말씀을 드려보면, 이 자료 보셨죠? 네, 아마 이 정도는 다 아실 거예요. 처음에 2019년, 2018년 말, 2019년에 이 내용이 나왔을 때 먼저 얘기처럼 이렇게 느꼈다가 드디어 이제 올해 적용되는 거예요. 이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위에 있는 블라인드 평가는 이미 3년째 접어들었고요. 학교도 안 보고요. 학생 이름도 안 보고, 뭐 이런 블라인드 하고 있습니다. 추천서는 작년에 폐지, 자소서는 올해 폐지. 공식적으로 완전 폐지예요, 이제. 자, 그리고 이제 그 아래 있는 부분들이 올해 다 폐지되는 것들이에요. 잘 한번 보시면 이 자료들은 수상 경력부터 시작해서 독서 자율 동아리 이런 것들은 학생 개인 활동이에요. 학생부 여러 영역 중에 학생이 주로 한 활동들을
기록했던 항목들이에요. 이 자료들이 조정 자료에서 제공되지 않아요. 그럼 남아있는 것들, 자, 뭐가 남아있는지 봐야 되겠죠? 네, 남아있는 걸 한번 잘 보세요. 출결, 미인정이라는 표현 아시죠? 예전에는 무단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학교 열심히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학생들이 결석하는 경우 뭐 감점해야 될 것 같고 성실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자, 그런데 뭐 경희대는 지각하는 거는 1회 정도는 봐줘요. 네, 뭐 상습이 아니라 보고. 근데 2회부터는 저희는 이제 감점을 해요. 하는데, 자, 두 번째, 창의적 체험 활동은 양쪽으로 6단위 정도 줄어들고요.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외부 활동들은 기록을 할 수 없게 하고 학교 교육 중심으로 창의적 체험 활동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중에 교과학습 발달 사항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아요. 성적이 거기에 있고 수업 활동이 있으니까, 그죠? 당연히 그래요. 그런데 창의적 체험 활동도 대입의 변별력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유효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왜 그럴까요? 개인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교육적 관점하고 대학 입시의 관점이 좀 다른 게 있어요. 그게 핵심이 변별력이에요. 변별력. 대학은 서열을 세워야 돼요. 줄을 세워야 돼요. 뽑아야 되니까. 미국 대입적으로 가장 부러운 이유가 이게 입학 정원이 없어서요. 마음에 드는 거 더 뽑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 그게 안 돼요. 정원이 정해놓기 때문에 그게 가장 아쉬운데, 어쨌든 우리 이 변별력 관점에서만 놓고 보면 창의적 체험 활동도 학생이 좋아하는 분야에 대한, 나 동아리 활동에서 나는 물리 동아리가 좋다, 나는 경영 동아리, 창업 동아리가 좋다, 이런 식의 활동들을 한단 말이죠. 그 학생의 특징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장점이 있어요. 그 차이가 좀 있어요. 전교회장도 하기도 하고요. 이 교과학습 발달 사항은 모든 수업에 핵심적인 과정들이 다 기록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고 핵심적인 자료를 맞는데, 여기서 이제 고민이 뭐냐면, 대학은 내용이 세부적인 특기사항을 읽으면 다 비슷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업 내용 중심으로 기록되면 그 내용이라는 게 학생 간에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게 평가 입장에서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변별력을 가지려면 학생 간의 차이가 좀 있어야 돼요. 그럼 차이가 어떻게 나느냐? 결국 학생 개개인의 수업 활동이라든지 참여했던 과정들이 세부적인 특기사항에 기록이 되면 차이가 나겠죠. 그럼 변별력을 가지는 거예요. 자, 과목 선택도 마찬가지예요. 자, 과목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보통교과 과목의 일반적인 과목들과 똑같이 들었다.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내용적으로 따져보겠지만, 예를 들면 뭐 마케팅과 경영 뭐 이런 과목을 들었다. 그럼 이 친구는 왜 이 과목을 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죠. 그거는 약간의 차별화는 되거든요. 이 과목이 많은 게 아니고 전문 심화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차별화 관점에서 보면 이 친구는 이 과목을 왜 들었을까? 사회 문제 이해를 하는 과목을 왜 들었을까? 그죠? 제가 기억나는 학생 중에 미용이라는 과목을 들은 학생이 있어요. 되게 특이하잖아요. 교양 과목에 미용을 들으니까 이 친구는 이 과목을 왜 들었을까? 좋아하니까 들었겠죠. 그죠?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들은 살펴보는 단계에 왔고, 그게 학점제는 그게 이제 학업적인 측면은 아니지만 본인의 진로나 관심 또는 공동체로서 뭔가 했던 활동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은 됐습니다. 근데 이게 더 활성화되면 될수록 대학은 더 변별력을 가질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까지 못 간 거예요. 대학 입장에서는 뭐 비슷한 것 같은데 차별화를 가져야 되는데, 이런 고민 속에 지금 있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제 학점제가 되면 본격적으로 더 이제 이게 활성화될 거라고 보고요. 행특 얘기는 하나만 하고 가면, 사정관들한테 제가 행동특수 및 종합의견을 모범 사례로 책자로 이렇게 보여줄 만한 걸 우리가 한번 모아보자 이렇게 했더니 공통점이 있어요.
그 샘플의 공통점이 뭐냐면 에피소드나 학생 개인의 인성이나 특성과 관련된 내용들을 주로 가져오더라고요. 예를 들면 아침 일찍 등교해서 교실 문을 환기를 해주는 학생, 교실 문 단속을 하기도 하고요. 네. 절전 소동하기도 하고, 또 아침에 일찍 등교해서 이렇게 교통정리도 해주고요. 급식하는데 이렇게 배식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하고, 도서부에 또 동아리 활동도 뭐 하기도 하고 등 하여튼 이런 내용들을 자기의 교육적 배경과 함께 주로 환경적 관점으로 이렇게 기록하기도 하고 진로에 대한 얘기도 살짝 좀 언급되기도 하고요. 그런 사례들을 주로 이제 가져와서 대학들은 학생 개인의 특성들을 이쪽에서 좀 보고자 하는 그런 측면이 있더라. 제 느낌상이 뭐였냐 하면 역시 사정관들은 학생을 보려고 하는구나. 학교가 아니고 학생. 네, 학생은 행특이 마치 자소서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거예요. 어쩌면 자소서에서 예전에 사본 항목이라든지 본인의 어떤 배경 관련된 얘기를 직접 쓰도록 했을 때 그런 느낌들을 이제 주니까 그래서 이 정도 자료를 가지고 대학은 학생을 뽑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할만해요.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요. 대학 입장에서는 학점자 입장에서는 이제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대학 입시가 자연스럽게 연계되는 구조로 뭔가를 설계해 보려고 한다. 이 얘기 좀 더 드릴게요. 자, 학점제에서 고교 학점제에서 보면은 요즘 지금 한참 막 이렇게 언론에 뭔가 하여튼 공개되기 직전 단계에 와 있고요. 뭐 이게 약간 지금 입시 관계자들끼리는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 막 궁금해하는데 알고 계시죠? 1학년 때 공통 과목 원래 9등급이었죠.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은 A, B, C, D로 이렇게 제공되는 것까지는 원래 계획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장관님이 3월 말까지 공통 과목까지도 전과목 절대평가를 할 거냐에 대해서 언론에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결론을 못 내고 6월 중순까지는 발표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 곧 나올 거예요. 오늘 내일 하는 것 같아요. 곧 나오는데 뭐 그대로 간다는 얘기도 있고 뭐 여러 얘기들이 있으니까 확인은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대학 입장에서 이제 고민은 A, B, C, D, E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의 문제예요. 그건 굉장히 큰 문제예요. 상대평가의 9등급의 가장 큰 장점은 그런 게 성격이 있어요. 어떤 학교든 차별하지 않고 다 1등급은 1등급을 본다. 기회균등 관점에서는 세계 1등이라고 저는 봐요. 근데 이게 정말 기회균형 관점에서는 세계에 없는 제도예요. 전국의 모든 학교를 다 1등급은 다 똑같이 취급돼요.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배경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 그룹에 있는 학생들의 위치잖아요. 그 과목을 들은 학생들의 위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을 다 동일하게 봐줘요. 이것만큼 그런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계속 말씀드렸죠. 이 부분이 굉장히 잔인한 부분은 친구를 경쟁 상대로 만들어서 20명이 수업을 들으면 4%는 무조건 1등급이에요. 그죠? 2등급은 11%까지 구간에 들어가는 학생들은 무조건 다 2등급이 돼야 돼요. 나는 94점을 받았는데 어떤 학교는 4등급이 나온다고 말이에요. 그 학생 입장에서는 진짜 이대로 가면 이제 절대 우리 성취평가제로 가면 어떻게 돼요? 94점 받으면 A예요. A. 이건 큰 변화죠. 실력대로 간다. 실력대로 가는 거예요. 엄청 변화를 가져옵니다. 대학 입장에서는 당연히 고민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어쩌면 이제 대학 입장에서는 평가하는 건 더 쉬워졌어요. 왜냐하면 상대평가 구조보다는 절대치를 놓고 그 점수 그대로 읽으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 예전에 항상 논쟁하고 있는 고교 등급제니 이런 논쟁들은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뭐 자사고 학생들이 예를 들면 94점을 받았다. 그래서 A를 받았다고 해요. 그럼 지금 상대평가에서는 4, 5등급이 나오거든요. 그럼 4, 5등급인데 A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등급은 높지만, 성취도는 높지만, 등급은 낮으니까
판단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좀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이제는 A로만 보여지면 그냥 A로 판단하면 되는 거니까 대학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평가는 좀 더 쉬워졌어요. 네. 그대로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취지대로 적용된다면, 그래서 대학 입장에서 고민은 굉장히 변별력이 있을 거냐 이런 논쟁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사정관으로서 지금까지 했던 10여 년간의 경험으로 보면 충분히 변별할 수 있다.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 부분에 또 말씀드리고 다 보셨을 거예요. 그죠? 올해부터 192학점으로 이제 적용되고 창체가 6단이 줄고 뭐 이런 과정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수년간의 흐름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결론이 나더라고요. 입학사정관 이제 초기에는 우리가 진로, 적성, 내 관심, 흥미 이런 것들을 창의적 체험 활동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고교학점제의 가치는 바로 자기주도적 진로 설계를 과목 선택과예요. 그리고 그 과목 선택에서의 주제 탐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리 동아리에서 동아리를 개설해서 친구들끼리 동아리 활동을 꾸준히 하는 것과 창체에서요 17차 시에 해당되는 물리학 2를 들었을 때 어떤 게 더 주도적으로 주도적인 학습이라고 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아무래도 17차 시에 해당되는 정규 수업을 통해서 물리학 2를 온전히 이수할 때 동아리 일부 시간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것들을 학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가자라는 게 자기주도적 진로 설계 영양교육이에요. 그죠?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건 되게 바람직한 거잖아요. 대학이 이제 자기가 원하는 과목들을 듣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대학을 갈 수만 있다면, 이제 이 부분을 놓고 저는 대학이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그걸 주도한 대학이 서울대예요. 그건 인정해야 돼요. 서울대가 계속 주도해왔고, 그리고 여러 대학들이 그 가치에 대해서 공감했고, 서울대는 철저하게 고등학교 교육과 대학 교육을 어떻게 연결시킬까를 계속 고민해왔던 대학이에요. 저는 아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대의 관점을 전적으로 지지하고요. 이렇게 이제 두 가지 관점이 되는 거예요. 2015부터 시작됐지만 2022 고교학점제 교육과정 과목 선택과 결국은 학생 중심 수업 활동이에요. 이게 되는데, 이 얘기를 하나씩 오늘 조금 이제 빠르게 사례로 가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새롭게 등장한 게 하나 있어요.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보는데, 저는 학점제가 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 교과전형이니 종합전형이 이렇게 나눠서 부르는 것은 없어질 거다. 통합될 거다 그렇게 봅니다. 한 2028학년도 그 이후 되면 아마 제 얘기가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등급 내신만 가지고 학생을 뽑을 수 없어요. 내신만 돌려가지고 학생을 선발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주요 대학은 안 돼요. 지금 그냥 모집하는 대학들은 원점수를 가지고 뽑던 어떤 방식이라도 뽑겠죠. 그 학교 입장에서는 가능하겠지만, 서울에 지금 인기 있는 소위 말하는 주요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들이 교과 전형으로 만약에 ABCD라고 하면 20% 정도 나온 학생들이잖아요. 20% 학생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변별해요? 못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교과 성적을 해석하는 작업을 해요. 그게 바로 교과 전형의 종합화예요. 교과 전형의 종합화. 그리고 이제 종합 전형의 교과화는 뭐냐면 진로 활동이나 창체 위주의 그런 내용들을 수업 중심으로 넘어오면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관련 교과 몇 과목을 어떻게 듣느냐, 거기에서 어떤 내용을 다루고 공부하느냐, 뭐 여기에서 집중을 하니까 오히려 이제 그것은 교과화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네이밍한 게 학점제형 학생부 전형이 온다. 저는 그렇게 붙입니다. 그래서 경희대 자료는 제가 요즘 쓰는 표현은 학생부 전형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교과 전형이 종합 전형이라는 표현 안 쓰고요. 학생부 전형? 그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서울대가 화두를 던졌죠.
다 아실 거예요. 2023학년도에 올해 작년 입시에서 정시 모집에 교과 평가를 도입을 했어요. 서울대가 수능만 가지고 대학을 못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재수 삼수를 하더라도 고등학교 생활 엉망으로 하면 교과 평가, 학생부서 평가에서 점수를 낮게 줘서 아예 떨어뜨릴 수 있는 구조가 된 겁니다. 학교 생활을 기본적으로 하도록 만들었고요. 이제 경희대는 서울대 방식과 유사하지만 정시 모집은 좀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수능 성적이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수시 학교장 추천 전형에다가 도입을 했어요. 수시 모집 학교장 추천 전형은 교과 전형인데, 교과 전형에 이 교과 종합평가를 도입을 해가지고 지원학과에 필요한 과목을 제대로 듣지 않는 학생, 아까 얘기했던 공학계열을 가려면 물리를 들어야 되는데 지구과학원을 선택하는 학생은 낮은 점수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학업 수행 충실도라고 우리 학생들이 당연히 수업 활동을 충실히 참여해야 되는 건데 내신은 좋은데 세특이 텅텅 비어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 학생들은 저희가 보기에는 충실하게 참여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낮은 점수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설계하는 이 구조가 확산될 거다. 왜냐하면 연대, 고대가 정시 모집에 시작을 했고요. 이미 2025학년도, 26학년도에 하겠다고 발표가 됐고, 경희대는 수시, 건대, 동대 등등등 이렇게 많이 지금 시작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대학은 교육과정들을 보기 시작했다는 말씀드리고, 자, 이렇게 짧게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보세요. 어디 가장 많이 뽑는 정리는 뭘까요? 전국으로 보면 교과 전형이 44.8로 가장 많이 뽑죠. 근데 이제 우리가 선호도가 높은 서울 15개 대학, 15개 대학을 한번 보세요. 가장 많이 뽑는 전형은 수능 40.2, 자, 종합전형 30.6, 교과전형 11.0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학은 40% 이상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단 말이죠. 그러면 왜 40.2%를 뽑을까요? 수능이 좋으면 대학은 50, 60도 뽑을 것 같은데 왜 40.2를 뽑을까요? 권장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 네. 그런 마음들이 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제도에 대해서 공감하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훨씬 더 뽑을 수도 있을 텐데 딱 40%를 맞춘다는 얘기는 그 이상 뽑는 것은 대학 입장에서 좋은 방식이 아니다. 왜요? 일단 중도 포기율이 너무 높아요. 1학년 때 중도 포기율 비율이 경희대만 하더라도 수능으로 들어오는 학생들은 약 20%가 그만둬요. 그냥 한 문제만 더 받으면 대학을 바꾼다. 이런 생각 때문에 계속 요즘 또 교차 지원 비율이 늘어나면서 또 포기율이 더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그런 부분을 고민할 수밖에 없고, 종합전형을 많이 뽑고 있는데 교과전형은 10% 이상 뽑도록 의무화했거든요. 그러니까 겨우 이것도 또 맞추는 거예요. 근데 어려운 점이 뭐냐면 교과전형을 운영해보면 교과전형은 수능전형처럼 또 서열화되어 있어요. 충원하다 보면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연대 이렇게 쭉 서열대로 그냥 충원해서 내려오니까 이게 충원율이 300%까지 내려가니까요. 그래서 이게 바람직한 전형은 아니다, 이런 생각들을 대학들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학은 현재는 자율화를 한다라면 고교학점제 그런 논의들이 있는데, 대학 자율로 맡긴다라면 학생부 종합이 늘어날 거로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도 포기율이 4% 정도로 낮고요. 대학 들어와서 학점이 가장 좋고요. 그리고 취업도 가장 높은, 취업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선박제가 가장 좋은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들이 요즘 그 논쟁을 안 해요. 초기에 학종이냐 수능이냐 대학 내에서 논쟁하다가 지금은 수시에 학종으로 많이 뽑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논쟁의 여지가 없어요. 이미 10년간 테스트 해본 결과 지원학과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충성도가 높은 학생들이 들어온다 라는 생각에 이제 거의 합의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준비법입니다. 과목 선택과
결국은 우리가 이제 뭘 준비해야 되는 얘기를 해볼 텐데, 사정관한테 제가 딱 한마디로 어떤 학생을 뽑고 싶어요? 이 질문을 한다면 저는 자기주도적인 경험을 하는 학생이라고 저는 답변할 것 같아요. 그 표현은 결국 자기주도성을 갖는 어떤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을 잘 갖춘 학생이 사회적으로 성공할 거라는 생각은 확신은 있고요. 네, 그래서 학생부상에 이제 그런 모습들을 있는 학생들을 저희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그 주도적인 행동이라는 것은 과목 선택도 있고 주제 발표도 있고 진로 탐색도 있어요. 그죠? 네, 이거는 이제 굉장히 상위의 개념이잖아요. 이 얘기를 좀 상세하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나름 이제 소신은 이 부분이에요. 제가 학생부 종합을 하는 이유는 학생의 개개인성을 살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면 저는 학생부 종합 안 할 것 같아요. 현재 나와 있는 대입 제도 중 학생의 그 다양성과 개성, 특성들을 반영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전형이 학생부 종합이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왜냐하면 다른 전형은 점수로 해결을 하든지 교과로 해결하든지 그렇게 되는데, 종합 전형은 다른 부분들을 다 따져가지고 저희가 그 특성들을 반영해 주니까, 그래서 이 어려운 작업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책 하나만 좀 소개를 하면, 서울대 권호연 본부장님이라고 교수님, 입학처장님이죠. 결국은 하셨던 교수님께서 처음 인용하셨는데, 저도 읽어보고 이 평균의 종말이라는 책은 인간의 그 재능이라는 것은 다차원적이기 때문에 평균으로 재단하면 안 된다. 그 학생 개개인의 결국은 역량들을 살피도록 교육의 방향에 가야 된다. 교육을 위한 책이에요. 교육을 방향 설계를 할 때는 학생의 평균에 맞추는 게 아니라 개개인성에 맞춰야 된다는 주장인데, 이 내용의 원칙들이 제가 생각했던 사정관으로서 꼭 뽑고 싶었던 그 모습 그대로, 사정관으로서 대학 사정관으로서의 그런 어떤 신념과 내용이 거의 똑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린 결론이 예, 제가 생각했던 개념이 결국 교육을 지향하고 있었구나. 나는 대입하는 사람이지만 결국 학생부 종합에 주장하는 것은 교육적 가치를 결국 찾고 있고 고교교육과 대학의 교육의 가치를 맞추려고 하는 노력이었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계속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회 되시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 뭐 읽었던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에 꽤 괜찮은 책이었다는 얘기를 하니까 한번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쉽게 설명드리려고 나는 누굴 뽑고 있냐 이렇게 해서 KTX 타고 다니면서 뭐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예, 학생의 개개인성을 어떻게 판단할까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일단 기초 역량은 갖춰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 기초 학업 역량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여기서 영향을 주는 비율은 한 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느낌상으로. 그러면 이제 그 기초 학업 역량을 갖춘 학생은 10배수 중에 약 5배수 정도는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지원자의 한 반 정도는 그 정도 그룹 학생들이 지원을 합니다. 그럼 평가자 입장에서 그 다음이 중요하잖아요. 변별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이 뭐냐가 이제 핵심이 되는데, 저는 이 자연계 학생들은 보통 심화 주제탐구, 심화 탐구학습 이런 것들이 좀 잘 돼 있는 학생들이 대체로 선발이 된다. 그런 느낌 좀 있고, 인문사회계는 심화라는 개념을 말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깊이라는 걸 얘기하기가 좀 어렵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다양성이라든지 확장 뭐 이런 개념으로 얘기해요. 내가 이게 관심이 있으니까 이 활동 해보고, 또 이 활동에서 또 다른 걸 또 찾아서 더 해보고,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가져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과목 선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회문제라는 과목을 이수를 해봤는데, 그 과목을 배우다가 뭐 국제정치에 대한 얘기, 유엔본부 이런 것들을 좀 봤단 말이죠. 그 주제를 다뤘으니까. 그래서 나는 그 다음 학기에 국제정치나 이런 과목을 한번 공동교육과정을 한번 들어볼까?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지식은 안 돼요. 관심이지.
고등학생들이 그거 한 1, 2강이 된다고 대단한 지식을 갖췄을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관심사를 확장했구나 이런 정도로 저희가 해석을 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런 정도로 제가 이제 그랬던, 그래서 이런 식의 활동들이 심화 확장의 과정이 되어 있는 학생들을 대학을 선호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때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은 읽어보면 주로 진로 탐색이라는 용어로 표현될 수 있어요. 그냥 하나의 용어로 표현해낸다면 창의적 체험 활동은 읽어보면 사실은 제가 평가하다가 쓴 거예요. 평가하다가 이 창체는 그냥 진로 활동이, 진로 탐색 활동이구나. 큰 단어를 하나 묶어서 펴면 이쪽 이제 우리가 세부로 교과 수업의 경우, 교과 수업의 경우는 채택을 읽어보면 주제 탐구 활동 이런 개념으로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진로랑 매칭된다기보다는 교과 수업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이제 성취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주제와 관련된 주제 활동, 이 두 바퀴가 결국은 학생부 종합을 끌고 가고 있어요. 당연히 지금은 비중은 주제 탐구 활동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변별력 관점에서 보면 진로 탐색 활동 바퀴도 여전히 굴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이제 드리게 되는데 시간 관계상 좀 짧게 이제 정리를 하면, 자, 이렇게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과 전공 관련 교과 성취도를 본다라고 평가 요소를 바꿨습니다. 제가 이게 연구 책임자였어요. 재작년에 서울 5개 대학과 공동 연구를 통해서 평가 요소를 공통 평가 요소를 만들었어요. 서울 주요 대학들 공통 평가 요소를 만들어서 이걸 올해부터 평가합니다. 내용을 잘 보시면 여기에 과목 선택이 평가에 반영이 돼요. 그죠? 진로 역량이라는 표현 속에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 가로 안에 계열이라고 썼어요. 이렇게 써 있는데 하여튼 이런 걸 본다라는 얘기예요. 자, 고교학점제는 과목 선택을 하잖아요. 옛날에 같이 학교가 다 지정했다라면 변별 저평가에서는 만들 수가 없어요. 학교가 다 지정했는데 평가에서 활용을 하면 어떤 학교에 가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거잖아요. 그럼 바람직하지 않죠? 그죠? 당연히. 예. 자, 이 얘기를 좀 하나씩 좀 풀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 평가 요소에 대한 얘기는 좀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고요. 자, 진로 역량부터 한번 풀어보죠. 진로 선택 과목은 한 7개 과목 정도를 3학년 1학기까지 듣는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자연계가 한 과목 정도 많은 이유는 진로 선택 과목은 과학 2가 진로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회는 일반 선택 과목으로 수능 과목이 가 있고 과학 2는 이쪽 진로 선택 과목으로 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차이가 나는데, 자, 이제 이거는 우리 고등학교 선생님들하고 많이 공유하는 자료인데, 저도 처음에 고교학점제를 이해했을 때는 학생들이 다양한 과목을 듣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과목을 개설해야 된다는 생각이 강했어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고교학점제를. 2015년만 하더라도. 근데 세월이 지나서 지금에 와서는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아요. 학생의 선택에 다양하다는 개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그냥 예를 들어보면 일반고를 흔히 볼 수 있는 한식당이라고 생각하고요. 특목고를 중식당, 자사고를 레스토랑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근데 요즘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이 한식당에서 중식당과 레스토랑 메뉴를 개업하는 그런 식당들이 있어요. 진로 선택 과목으로 전문 교과를 한식당으로 일반고에 가져온 거예요. 자, 그러면 깊은 맛이 날까요, 안 날까요? 맛이, 한식당에서 제 맛을 낼 수 있겠냐고요. 그죠? 양식 메뉴를 제대로 맛을 낼 수 있겠어요? 그걸 소화할 만한 학생도 많지 않아요. 그죠? 왜냐하면 대학 교육 과정에 해당되는 전문 교과 과목들을 일반고의 보통 교과를 이수하기도 벅찬 학생들한테 갖다 놓으면 얼마나 이수하겠어요. 학생들이 충실히 됐겠습니까? 그래서 대학이 이건 방향이 아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제 입장에서는 제가 열심히 보통 교과 한식당의 메뉴를 봤더니 한식당의 메뉴가
굉장히 다양해요. 실제 보통 교과 메뉴가 굉장히 많고 다양하고 그걸 제대로 이수하는 학생들 그 과목을 다 소화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많은 메뉴를. 그래서 선택에 당하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보통 교과 중에 원하는 거 찾아 들으라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다양하게 듣는 거예요. 대학이 원하는 수준까지 돼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딱 마지막에 이 표현을 썼어요. 여기 후식이라는 단어를 붙였어요. 이 후식의 개념이 좀 필요해요. 자, 이게 중요한데 이 후식은 한식당에서 제가 늘 갖는 아쉬움이 있어요. 다 좋은데 마지막에 뭔가 좀 후식 정도가 좀 있으면 조금 입맛을 좀 바꾸는 그런 느낌의 뭔가 후식 정도는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교육의 관점에서는 후식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지 모르겠는데 평가 입장, 변별력의 관점에서는 후식에 영향을 줘요. 제가 얘기했던 낯설음이라고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색다른 뭔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거는 지적인 역량까지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친구가 갑자기 미용을 들으면요. 이 친구가 왜 미용을 들었을까? 마케팅과 뭐 경영, 광고 이런 과목을 듣거나 공업, 화학을 들었어요. 국제정치를 들었어요. 이거는 지식의 개념이 아니라 후식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 친구가 왜 이런 관심으로 이 과목을 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많아봤자 두세 과목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많아도 두세 과목이에요. 그런데 보통 교과에 해당되는 뭐 일반적인 과목들 들으시고요. 과학도 과학 2까지만 들으면 돼요. 과학 2도 안 들어서 서울대가 수능까지 지정했는데 안 듣잖아요. 수능 과목은. 왜냐하면 다 원까지만 시험 치잖아요. 겨우 과학 2까지 요구하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과학 2까지만 들으시고 나머지 과목 중에서 두세 과목 정도 혹시 공동교육과정으로 후식으로 뭔가 내 색깔을 내는 도구로 쓸 수 있다면 활용하십시오. 그 과목은 과학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생활, 교양, 기술과정, 예술체육 이런 데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학생의 관심사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거니까 그 정도까지는 보여주자 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변별력 때문에 그래요. 눈에 띄어야 되기 때문에 튀어야 살기 때문에 상대평가에서 이기려면 조금이라도 색깔이 달라야 되니까 똑같은 모양이 되면 안 보이는 거예요. 묻히는 거예요. 거기서 조금 색깔은 다른 색깔을 보여주는 좋은 방법이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사정관님들한테 이렇게 교육합니다. 과목명에 속지 말자. 우리 사정관님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려요. 고급 물리학은 대학 전공 과목하고 거의 같은 수준의 내용들을 배웁니다. 고등학교 물투를 만드는 학생이 고급 물리학을 소화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학교 내에서 이수할 만한 학생들은 정말 극소수에 불과할 텐데 진짜인지는 따져봐야 된다. 뭐 이런 교육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대학의 고민 중에 하나는 학교가 개설하지 않아서 못 들은 학생과요. 학교가 개설했음에도 듣지 않은 학생은 다르게 봐야 된다. 학교 간의 편차,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대학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과목 선택의 개념 자체가 평가에 지나치게 많이 활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전국의 모든 학교가 동일한 그런 것들을 다 수준으로 이수하기는 어렵다. 과목 간 경쟁으로 가면 학교 간 차이만 얘기가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런 걸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냥 과투 정도까지 보통 교과에서 일반고라면 그 내에서 경쟁을 하는데 그 과투 내의 과목들 중에 자기 색깔에 맞는 과목들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듣느냐 그런 부분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 입장에서는 그거예요. 그런데 이제 학교가 개선하지 않아서 못 들었다면 공동교육과정으로 좀 들어주면 좋겠다. 그런데 과목명이 딱 맞는 과목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유사 과목으로 들어주면 좋겠다. 면접 때 저희가 왜 위계에 맞지 않게 들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학생이 학교가 개설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이런 상황으로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
공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건 서울대 얘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요즘 이 논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정시모집은 문이과 통합이기 때문에 과목 선택 이런 거 반영 안 한다고 얘기해 놓고 왜 학생부 종합은 반영하냐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그냥 학생부가 아무거나 막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다양화될까 획일화될까? 저는 획일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냥 대입에 반영하지 않고 자유롭게 그냥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학생들은 내신에 유리한 과목, 수능에 유리한 몇 과목에 집중된다. 지금까지 입시 경험이 그래요. 우리 사회의 수십 년간의 경험. 그런데 권장 과목 몇 과목이라도 대학이 제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과목 정도는 들으려고 해요. 수능 과목 외에 최소한 그 과목 정도는 그래도 이수하고 오려고 해요. 대학이 말한 바가 딱 그 정도예요. 그런 면에서 한두 과목 몇 과목 지정하는 것은 다양화에 기여할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학생부 종합이 지향하는 가치는 뭐 그런 정도의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감히 붙여봤죠. 제가 용어도 만들어봤어요. 후행학습이라는 단어를. 과목 선택 왜 해야 되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제 스스로 그랬습니다. 선행학습은 아니더라도 후행학습은 하지 말자. 대학 들어와서 우리 학생들이 요즘 뭐 그런 자연계 학생들이 지구과학 원 듣다 보니까 물리학을 안 들어서 대학 들어와서 물리학도 공부해야 되고 또 기하 과목도 안 듣다 보니까 기하도 듣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 우리 이제 교수님들께 아니 뭐 인문사회계는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데 왜 자연계는 그걸 안 된다고 그러냐 그렇게 질문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하신 말씀이 자연계는 일단 대화를 할 때 글로 하는 게 아니라 수학을 해요. 수학이 기호잖아요. 기호. 공통의 기호잖아요. 그죠? 풀어가는 과정에 대한 기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화에 참여를 하려면 수학을 못하면 참여를 못해요. 대화에. 그게 기본이에요. 그러면 이제 참여를 하려면 배워야 되잖아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시간이. 이게 제일 문제예요. 시간이. 인문사회계 같은 그 과목을 하면 집중해서 막 몇 주 그냥 하면 따라갈 수 있는데 자연계는 몇 주 투자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과학도 마찬가지로 위계가 존재해서 생명과학 1과 생명과학 2를 안 하면 대학 과학, 대학 생명과학으로 바로 못 간다는 거예요. 기본 개념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면 후행학습에서 고등학교 과정들을 공부하면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인문사회계처럼 바로 대체 가능한 게 아니라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듣고 왔으면 좋겠다라는 게 대학 입장이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고등학교 공부를 적당히 이렇게 맞춰서 공부를 했다. 그럼 대학 가면 자연스럽게 이어서 공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바람직하죠.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교육과 대학 교육 과정을 입시로 맞추기 위한 노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이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가장 이상적인 대입제도는 고등학교 모습 그대로를 그냥 반영해서 대학 가는 거예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수능 폐지론자예요. 죄송하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또 반대하시는 분도 많이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수능 없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그대로를 대학이 그대로 반영해주고 선발해서 대학 가는 구조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논쟁은 많이 있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자, 진로를 향해서 그래, 개념을 좀 바꿨는데 어떤 과목을 들어야 되는지를 한번 좀 같이 보죠. 과목 이수에 중요하죠. 많이 질문하니까. 전공 계열. 전공 계열이라고 표현을 썼는데 첫 번째 줄 보시면 전공 계열 관련한 과목을 적절하게 선택하고 이수한 과목은 얼마나 되는가. 질과 양을 같이 본다 이런 의미가 될 것 같아요. 그죠? 지원 확보하는 전공이나 계열 관련된 과목이 있다는 얘기고 또 양적으로도 뭐 그 과목을 충실히 많이 들으면 좀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뒤에 이제 추가적인 노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공동교육과 관련된 학교가 개설하지 않았거나 또는
학생이 추가적인 노력을 통해서 공동교육과정으로 이수하면 뭐 좋게 본다 뭐 이런 얘기 같고요. 위계도 본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한번 좀 질문을 해보죠. 전공 계열 관련한 적절한 과목 선택이 뭐냐? 이건 대학이 제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서울대가 2024학년도 발표되어 있고 경희대 5개 대학이 또 발표를 했습니다. 선행적으로. 근데 여기에서 왜 대학이 전공 다음에 가로 열고 계열이라고 썼을까요? 이게 의미가 있거든요. 연구진들이 고민할 때 인문사역에는 국수형의 사회탐구 일부 과목만 이수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 심지어는 과학탐구 나수를 듣고 사회 몇 과목을 듣더라도 결격 사회 정도로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 국수형만 제대로 한다면 크게 문제될 정도는 없다. 그런데 자연계는 학과 단위로 원하는 과목이 조금씩 다르다. 그래서 인문사회계는 전공적 합성, 인문사회계는 계열적 합성, 자연계는 전공적 합성. 이런 용어를 붙여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설명드릴게요. 이수 단위의 적정성도 보려고 지금 시작됐습니다. 올해 연구합니다. 이수 단위 수도 보지만 이수 단위의 적정성이라고 과학은 한 4단위 정도 들어야 될 과목을 만약에 여러 이름으로 하여튼 쪼개가지고 2단위를 듣는다. 이 과목을 듣는데 2단위로 들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하겠다는 거예요. 과목을 충실히 듣도록 확인하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동교육과정은 보완적 관점에서는 좋게 보는데 기본적으로 사정관들한테 물어보면 교수님 설문조사를 했더니 학교 교육과정을 우선한다고 합니다. 등급도 나오고요. 원점수도 있고요. 거기에다가 세특도 좀 충실하게 써여 있고요. 평가가 쉽다라는 거예요. 근데 공동교육과정은 등급이 나오지 않아요. 거기에다가 원점수가 대체로 다 높아요. 그리고 세특 기록은 상대적으로 좀 부실해요. 이러니까 평가하기가 더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완적 관점이라면 당연히 의미가 있지만 학교 교육 과정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을 굳이 학교 밖으로 가져갈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과목명이나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보고 못 들은 상황에 또 들어야 될 상황이 오기도 하니까 뭐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위계는 중요하긴 한데 평가하는 것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 내에서 개설되지 않았다가 중간에 공동교육과정으로 접근하다 보면 위계를 벗어나는 경우가 가끔 나와요. 그런 것들 우리가 내부적으로 다 고려해서 판단하니까 너무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실제 평가 화면이에요. 저희가 보는 평가 화면인데 이렇게 보시면 이수 과목들이 있죠. 고등학교에서 개설한 과목들이에요. 수학 보시면 수학원, 수학2, 확통, 경제수학, 수학 과제탐구를 들었고요. 고급 수학, 기하, 심화 수학, 실용 수학 이런 과목들은 개설은 했지만 듣지 않은 거예요. 그죠? 음영으로 이렇게 보이죠? 영어도 4과목 들었는데, 자, 사회는 동아시아사, 사회문화, 정치화법, 사회문제탐구, 예술, 한문, 국제교과에 해당되는 전문교과죠. 국제계열 전문교과인 국제정치와 국제법을 들었는데 별표가 되어 있어요. 별표라는 얘기는 학생은 이수했는데 교육과정 리스트에는 없어요. 그건 뭔 얘기예요? 학교 밖에서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공동교육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이 공동교육과정으로 국제정치와 국제법을 이수한 학생이에요. 다음 슬라이드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메뉴가 있는데 그 다음 메뉴가 교육과정 리스트를 이제 보여줘요. 이렇게 보시면 국수영 교과별로 나와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학기별로 나와 있는데 국어 이렇게 나와 있고 숫자가 조금씩 붙어 있는데 저기에 나온 숫자는 등급이 아니라 이수 단위예요. 이수 단위. 과목당 이수 단위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학생은 수학에 미적분을 들었고요. 확통에 미적 듣고 경제
국제정치, 국제경제 뭐 이런 과목을 이수를 했네요. 이렇게 듣는 학생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좀 경제학과에 진학하기 위해서 본인 입장에서는 관련 계열 과목들을 많이 들은 학생이에요. 뭐 이런 학생 많지 않아요. 그냥 사회문화 이렇게 듣는 학생도 많이 있는데 또 이렇게 이수한 학생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전국 사정관들한테 제가 설문지를 돌렸죠. 델파이 조사를 했는데 인문사회계 지원자가 사회탐구를 안 듣는 경우는 중대한 감점 사유라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좀 많았고요. 그런데 상경계 지원자가 경제나 경제수학을 듣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감점이라는 얘기가 없더라는 거예요. 경미하거나 영향 없어. 이게 중요한데요. 이게 중요한데, 자, 서울대가 발표한 자료를 보시면 서울대 자료에 인문사회계는 권장 과목이 없어요. 경제학부 딱 하나 있어요. 경제학부만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를 듣고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인문사회계는 그러니까 어떤 과목이든 다 문제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고교학점제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잖아요. 인문사회계 지원하는 학생들은 내 원하는 과목 그냥 다 들으면 되는 거예요. 자유롭게 들으면 돼요. 굳이 어려운 거 안 들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보면 경희대 지원자 실제 자료예요. 사회 한 과목과의 수학은 화통 듣고요. 사회 사문, 윤사, 생윤 이런 과목을 들었어요. B학생은 경제수학과 사회문화, 정치하고 그러니까 경제수학, 수학이 좀 특이한 애죠. 심화수학 이런 과목을 듣고요. 자, 세 번째 학생은 경제수학도 듣고요. 국제경제를 들었어요. 자, 3명의 학생 중에 경제학과 들어오면 누가 가장 적응을 빨리 할까요? (2번) (3번) 네,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경희대는 3명 다 뽑았어요. 3명 다 합격. 왜? 그냥 수학 2 정도에서 수학 성적만 좀 나오면 경제 과목 대학 들어와서 할 수 있다. 본인 관심 가지고 통계 이런 거 충분히 다 할 수 있다. 뭐 배워보면 좋긴 하지만 뭐 안 배우더라도 한 학기 좀 적응 과정을 거쳐서 수학만 좀 하면 열심히 쫓아갈 수 있다라는 게 입장이에요. 그래서 다 뽑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도하거나 듣는 입장에서는 내가 경제 수학하니까 경제 들으면 한국 지리 대신에 내가 경제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관점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인문사회계는. 근데 별로 고민 안 되시죠? 네, 근데 이제 자연계가 좀 달라요. 자연계를 보니까 자연, 공학의학은 수학, 미적이나 이런 과목들을 안 들으면, 과탐을 안 들으면 중대한 감점. 물리계열 지원자가 물투, 화학계열 지원자가 화투, 생명과학계열 지원자가 생투를 안 들으면 중대한 감점 사유가 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여기에 제가 이제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왜 인문사회하고 자연계가 다를까? 그래서 이게 학문적 특성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고, 그래서 이제 서울대 자료도 한번 봤죠. 서울대도 보니까 2024학년도가 학과 단위에 따라 다르죠. 학과 단위에 따라서 수학과 과학 2에 대한 조합으로 이수 과목들을 다르게 정의를 내렸어요. 서울대가. 제가 읽어보니까 근데 학과별로 저 정도까지 차이가 날까? 뭐 이런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교수님들한테 뭐 이렇게 자료를 받고 정리는 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학과 단위는 조금 더 무기력게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좀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 5개 대학이랑 제가 공동 연구를 해서 올해 발표를 하고 홈페이지에 올려놨어요. 5개 대학이 다 올려놨어요. 올려놨는데 이 연구는 정말 방대하게 제가 진행했거든요. 기본적으로 교사들 설문조사 그리고 대학 교수님들이 한 400여 분 참여했고 설문조사에 델파이 조사에서 델파이라고 흔히 하는 학과당 한 분씩 교수님들이 자연계 교수님 5개 대학이 다 참여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델파이는 뭐냐 하면 설문조사 결과도 보여주고요. 델파이 1차 조사 결과도 보여주면서 생각을 자꾸 바꾸는 거예요. 이래도 그대로 갈래요? 생각 바꿀 생각 없으세요? 이렇게 계속 물어가는 방식이 델파이 조사인데 전문가 의견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조사를 했더니 최종 결론이 뭐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좀 쉽게 나온 게 필요하다는 의견도 높았지만 학생들 이수 비율이 지원자 학생들 이수 비율이 90% 가까이. 이 자료는 학생 이수 비율은 2022학년도 입학생 3만 명을 놓고 돌린 거예요. 그렇게 분석을 했더니 특이한 점은 확통이었어요. 확률과 통계를 한번 보시면 우리 교수님들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5.0 만점에 4.5 이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다 중대하고 필요하대요. 그런데 학생들 이수 비율을 보십시오. 70% 내외예요. 70%.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이제 연구진들이 고민을 하다가 아직까지 우리 학생들이 학교가 선택권을 안 줄 수도 있거든요. 확통과 기하 중에 폐기를 요구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럼 못 듣는 거 아니에요. 그죠? 기하를 듣거나 확통을 들어야 되잖아요. 이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핵심 과목으로 필수적으로 듣는 과목으로 바로 지정하기보다는 한 몇 년간 유예를 하자. 가급적 듣고 오도록 유도하는 쪽으로 설계를 해 나가고 세월이 좀 지나면 핵심 과목이 되겠죠. 지금 당분간은 그래서 지금 순간에 저희가 학생들한테 안내할 때는 가능하면 좀 들어라. 학교에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계산할 때 자연계 정도면 미적 확통 기하를 다 듣도록 좀 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특이한 과목이요. 여기는 안 나오는데 제가 인공지능 수학이라는 과목도 한번 봤더니 최근에 개설된 진로 선택 과목이거든요. 가르칠 교사가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교육과정으로 좀 듣기도 하는데 그 컴퓨터 계열 학과는 인공지능 수학이 권장 과목으로 듣고 오면 좋겠어요 라는 응답들이 좀 있었어요. 이제 시대가 변하면 그런 식의 이제 과목 선택들이 조금 더 세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교학점제가 되면 본격적으로. 자, 이거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수학, 컴퓨터, 산업 계열의 5개 대학 학과를 나열을 했고요. 근데 이 3개 계열은 특이하게도 과학의 권장 과목이 없어요. 자연계 학문단이라고 얘기하는데 과학은 권장 과목을 하나도 두지 않고 수학만 권장 과목을 뒀어요. 왜요? 과학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본 거죠. 수학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본 거예요. 저는 좀 이해 안 됐던 부분은 컴퓨터 계열 학과였어요. 뭔가 과학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소프트웨어 관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수학이 훨씬 중요하답니다. 예, 이렇게 다음으로 가보시면 물리, 기계, 전기전자 요즘 인기학과잖아요. 이 학과들은 물리학 1, 2 거기에다가 일부는 과학 우리 여학생들이 싫어한다는 얘기 많이 하던데요. 물리 싫어한다는 얘기 많이 하는데 물리해야 됩니다. 공대는 물리가 거의 필수예요. 수학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수학하고 물리는 거의 좀 많이 따라가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하 과목도 들어야 된다고 그러고요. 화학과 화공은 화학 1, 2에다가 공학 계열은 물리학 1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나왔어요. 자, 생명과학 계열은 생명과학 1, 2에 화학 1 정도까지는 이수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천문지구는 지구과학 1, 2에 물리학 1, 화학 1, 과학 융합적인 학문이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자, 관심 많은 요즘 가장 핫 학과죠. 의학, 약학, 간호. 그죠? 이렇게 보면 비슷한데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세 개 계열이.
생명과학 1, 2에 대해서는 다 동일하게 핵심 과목을 뽑았어요. 어디 가려면 제가 읽은 느낌은 생명과학의 심화학습 정도에 따라서 당락이 갈릴 가능성이 있어요. 의학계열은 그렇습니다, 실제. 그래서 그건 중요한 부분인데, 생명과학 1, 2는 필수예요. 그죠? 얘기할 것도 없는데, 그 이제 서울대는 의학계열의 화학 1을 권장 과목으로 삼지 않았거든요. 근데 저희 연구에서는 화학 1까지는 해야 된다고 합니다. 약학계열은 화학 2까지, 간호계열은 권장으로만. 조금씩 다른 거예요, 관점이. 이렇게 나왔고요. 자, 이제 평가. 반영을 어떻게 할까 가장 중요하죠. 그죠? 대입에 어떻게 반영할까? 이게 이제 핵심인데, 일단 대부분 안 들었다. 그건 당연히 옛날부터 평가해 왔어요. 수학과학의 성취가 부족하다고 해서 당연히 낮은 점수 줬어요. 그건 뭐 당연한 거고. 다 권장 과목을 이수해 왔다. 좋게 보겠죠. 문제는 올해 저희가 발표했는데 한두 개 과목을 만약 미수한 경우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게 이제 지금 올해 과제예요. 평가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내부적으로 고민이 많았는데 일단 학생부 종합만큼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권장 과목을 듣지 않더라도 수학, 과학 관련 과목의 성취가 우수하다면 기본적으로는 소양을 갖춘 거기 때문에 중대한 감점으로는 삼지 말자. 그 부분이 영향이 뛰어나다라면 그 한두 개의 과목들은 좀 봐주자. 뭐 이런 쪽에 이제 결론이고, 한 2, 3년 후에 한 3년만 좀 지나서 이제 들어야 되는 걸 이미 예고를 했잖아요. 그 상태에서는 엄격하게 볼 거예요. 안 들으면 중대한 감점수가 될 수도 있어요. 과학계열에 물리 안 들으면 감점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때는. 근데 올해는 저희가 미리 예고를 안 했기 때문에 다른 과학 과목에서 잘하면 문제없이 넘어가겠다는 뜻이에요. 정리되셨죠? 네. 근데 5개 대학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설문조사 결과 제가 약간 얘기 말씀드렸듯이 학교가 개설하지 않아서 이수하지 못한 경우는 저 중간에 보면 중립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유보적 태도를 보였어요. 보통이가. 그러니까 좋은 점수 주기도 그렇고 감점하기도 그러니까 그냥 보통으로 봐야 되는데, 그 아래 보시면 공동교육과정으로 이수한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해 반영해야 된다는 의견은 86%로 압도적으로 높았어요. 그러니까 학교 개설하지 않아서 못 오는 경우는 듣고 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다는 거예요. 공동교육과정은 이렇게 별표된다고 말씀드렸고, 결격 사유는 아니다. 핵심 과목이든 권장 과목이든 여기에 대해서 듣지 않는 것에 대해서 바로 결격시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인문사회계는 별로 논쟁의 여지가 없고 자연계에 한해서는 일부 감점 사항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 과목이 대단히 많은 게 아니잖아요. 수학과학의 일부 우리 과학 2까지 일부 과목들을 지정해 놨기 때문에 그런 정도까지 좀 맞춰달라는 거예요. 자, 심화 과목을 들어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 계속 말씀드렸어요. 특목고의 경우는 원래 전문교과를 배우게 되어 있어요. 그래야 졸업을 해요. 그 학생들은 그걸로 평가받아요. 그 과목의 성취가 우수한지를 가지고 평가를 받아요. 자, 일반고는 보통교과를 배우게 되어 있는 게 교육과정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보통교과로 평가받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했던 후식의 개념에 전문교과 1이 있을 수도 있고 전문교과 2가 있을 수 있어요. 전문교과 2는 특성화고가 주로 개설하는 과목이에요. 근데 그 과목들이 최근 트렌드에 관련된 과목이 많아요. AI라든지 프로그래밍이라든지 등등 하여튼 최근 과목들이 특성화고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교과명으로 보면. 그런 과목들을 생활교양으로 듣는다? 당연히 들을 수 있고 관심을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과목 두세 과목 듣는 것은 저는 권장, 제 입장에서는 권장합니다. 네. 그거는 전문 지식의 개념으로 말씀드릴 게 아니에요. 자, 그 외의 과목, 그러니까 수학, 과학 외의 과목들을 어떻게 볼 거냐. 그 핵심 과목으로 제시한 수학, 과학 외에도 기술 과정이라든지 생활 교양에도 그런 과목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자유롭게 설계하라는 뜻이에요.
그게 고교학점의 취지니까 학생들이 자유롭게 그런 걸 찾아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입장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래서 전공 관련 성취도를 또 본다. 한 번 더 본다. 잘하는 걸 한 번 더 살핀다는 뜻이에요. 이 얘기는 그러니까 이중평가 성격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인문사회계는 뭐 일반적인 과목들이니까 다시 볼 건 없지만 자연계는 권장 과목에 해당되는 수학과학을 특히 잘하는지를 한 번 더 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진로와 관련된 관계없이 자기주도적 다양한 경험, 이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수업활동 또는 진로 탐색 활동에서 우리 학생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장품 연구원이 되고 싶은 학생이 물리학 연구원으로 2학년 말에 바꿨다고. 그럼 화장품 연구원으로서 했던 많은 활동들이 있을 거잖아요. 관심사, 동아리 활동도 있고. 그 활동을 어디서 평가합니까? 여기 첫 번째 줄. 자신의 관심 분야나 흥미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한 노력과 경험. 이걸로 평가해요. 화장품 연구원으로서 주도적 경험을 했다는 것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탐색했던 과정이니까 진로라는 개념은요, 희망이라는 뜻이에요. 전공이라는 개념은 전공적 합성은 원서 접수 저음한 지원 학과에 대한 문제예요. 진로라는 개념은 내가 현재 관점에서 미래에 뭘 할 건지에 대한 희망 분야예요. 그 희망 분야는 계속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바뀌는 분야는 어디서 반영한다? 여기서 반영할 거예요. 첫 번째 줄에서. 그래서 이게 많이 바뀌었어요, 올해. 저희 사정관들한테 집중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문 바뀌더라도 그런 주도적인 탐색을 했느냐를 봐라.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가 정리를 한 거예요. 자기 주도적 성찰과 경험을 중요하게 평가한다 말씀드렸고요. 예, 그래서 그러나 우리 학생은 이런 질문해요. 내가 철학자가 되고 싶어서 철학 관련 활동을 많이 하다가 갑자기 3학년 때 물리학을 하고 싶어졌어요. 이런 친구 진짜 있어요. 근데 그 학생한테 제가 주는 답이요. 원래 수학, 과학 관련된 기초소양, 물리와 관련된 기초소양을 갖추고 네가 철학자가 되고 싶다라면 전혀 문제될 게 없다. 꿈을 바꾸더라도. 당연히 수학과 과학 관련된 베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철학이 아니더라도 너는 당연히 지원할 수 있고 붙을 수 있다. 그런데 수학, 과학 관련 활동들을 전혀 하지 않고 관련 과목도 안 들었는데 갑자기 물리학자가 되고 싶다? 당연히 뽑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직업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직업이 아니라 그 분야에 대한 기초소양과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느냐가 대학 입장에서 관심사거든요. 그래서 화장품 연구원이 되고 싶은 것은 주도성 관점에서 화학은 하는 거잖아요. 그럼 과학의 기본 과목들을 이수했겠죠. 그런데 물리학자로 바꿨잖아요. 그럼 물리학과 관련된 기초사항이 있느냐를 봐야 돼요. 그죠? 있어야 되겠죠. 노력이 필요하죠. 그 노력은 아까 얘기했던 공동교육과정과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그 시점부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채워주면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전 과정들은 다른 활동을 통해서 저희가 판단하겠다는 뜻이에요. 좀 정리가 되셨을까요?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은 오해도 있고 쟁점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고요. 생략하겠습니다. 시험 관계상. 자, 학업 역량, 공부 얘기 이제 하면서 정리할 텐데요. 한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자, 몇 등급이면 합격할까요? 그죠? 이게 뭐 늘 묻는 질문이죠. 제가 열심히 설명해도 마지막 나갈 쯤 되면 그래도 경희대 몇 등급이 붙어요. 이 질문 아닐까요? 내신이 더 중요해졌다 이렇게 썼어요. 더 중요해졌다. 왜 중요해졌을까요? 저장 자료가 줄어드니까 남은 자료들이 많지 않아서 예전보다는 비중이 높아진 느낌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블라인드 평가까지 들어오니까 블라인드 평가까지 있으니까 학생을 판단하는 자료가 더 많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신 등급이 더 중요해진 건 틀림없이 맞아요. 몇 등급이냐? 경희대 네오르네상스는
일반고 평균 합격자 성적은 2.2등급 2.2 정도 나오고요. 자, 한번 가보죠. 네, 내려가 보죠. 네, 이제 평가하는 방법을 좀 말씀드릴게요. 교과 정성평가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저는 이 표현을 요즘 교과 성적에 대한 해석, 교과 성적을 해석한다? 이게 이제 정성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이 학생 국어 94점에 192명이 수업을 들었는데 평균은 60점인데 1등급을 받았습니다. 수학은 82점인데 평균 48점이고요. 192명 수업 들었는데 1등급을 받습니다. 기술과정은 82, 70에 3, 4를 받았습니다. 이 학생 국수형 잘하죠? 잘합니다. 우수한 학생입니다. 자, C 학생으로 바로 가보면, 자, 이 학생 중국어서 잘 안 볼 수도 있는데 영어 2 한번 볼까요? 영어 2 98점인데요. 평균이 87, 표준 편차 16, 학생 수강자 수 118명에 3등급. 점수가 높은데 3 받았어요. 자, 더 이제 지구과학 볼까요? 99점에 평균 90점, 표준 편차 64, 65명 수업 듣는데 4등급이에요. 99점에 4등급 받았습니다.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네. 그죠? 99점에 4등급. 이 학생의 학업 성취, 이 학생의 학업 성취도는 지구과학으로 보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우수할까요? 보통일까요? 성취평가제가 되면 그 말할 것도 없이 A예요. 그냥 고교학점제 되면 A로 지구과학 잘하는 학생이에요. 두말할 아이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상대평가 구조에서는 4등급이 족쇄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4하고 99를 적절히 버무려 서져 있는 학업 역량을 판단해야 돼요. 이렇게 보는 게 교과 성적의 해석이에요. 그래서 석차 등급 전형이 아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한번 볼까요? 학기에 영어 1 볼까요? 96점에 3등급이었다가 1학기에는 2학기가 영어 2에서 2개 다 3이네요. 자, 다른 학생으로 다시 올라가 볼까요? 이 학생의 사례는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는데 1학기에는 예를 들면 3등급을 받았는데요. 2학기에는 1등급을 받고요. 3학년 1학기에도 관련 과목 수학에서 또 1등급을 받아요. 이런 학생이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교과 성적을 이렇게 정량적으로 돌리면 평균 한 1.6 뭐 이런 정도 나올 수 있겠죠. 2등급 가까이 나올 것 같은데. 자,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학생부 종합에는 한 학기에 이렇게 실수로 3이 나올 수도 있고 4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 학기에 계속 1등급을 찍으면 그 학생은 1로 봐요. 해석할 때 수학을 탁월하게 잘한다 이렇게 본다고요. 이게 이제 해석하는 거예요. 실제 의학계열 합격자들 중에 어떤 학생들이 1학년 때 수학 4 받은 아이도 있어요. 나머지 학교 전부 1등급이에요. 그럼 나중에 충분히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교과 성적이라는 해석이에요. 우리 학생들이 막 억울해할 때 있어요. 한 문제 때문에 결국은 1점 때문에 누구는 2등급 받고 난 3등급 받았다고 너무나 억울해하는데 그 억울함은 다른 2학기 과목에서 풀면 돼요. 2학기 좀 잘 봤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는 애매한, 그러니까 2등급 같은 3등급 2등급 같은 3등급 이렇게 해석합니다. 실제. 네, 그럼 따져가지고 너무 억울해할 필요 없다. 성적 추이를 봐요. 추이는 판단이 좀 어려워진 게 3학년 1학기가 진로 선택 과목이 참 많아졌어요. 그죠? 네, 예전보다 많다 보니까 ABC로만 나오니까 상대 등급 매기는 좀 어려운데 그래도 국수형 한 과목 정도 시간이 있어요. 그 과목과 1학년, 2학년,
2학년 2학기까지 변화 추이를 쭉 보면 성적이 3학년 1학기 때 3학년 1학기까지 계속 올라가는 학생들을 당연히 좋게 봐요. 교육적 의미도 있고 열심히 했다는 얘기잖아요. 분발했다는 얘기잖아요. 당연히 좋게 보는데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나 올랐어요 이러는데 경희대 이 정도는 안 뽑습니다. 이거는 오르긴 했지만 상향을 했지만 2등급 정도는 아니잖아요. 3등급, 2등급, 1등급 하면 어우 많이 올랐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당연히 좋게 평가하겠지만 낮은 등급에서 조금 오른 정도 가지고 그 향상도 때문에 뭐 2등급으로 봐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자, 실제 합격자 성적인데요. 교과 전형에서 가장 경희대 지역 추천 전형에서 합격자가 많이 나오는 구간은 가장 높은 구간이죠. 1.7. 1.7. 아유, 진짜 어려운 성적이에요. 1.7은. 네오르네상스는 종합 전형인데 2.1이 가장 많아요. 구간적으로 보면. 근데 평균 내용이 2.2라고 말씀드렸고 특목고까지 포함하면 2.7등급 정도가 평균이에요. 자, 이제 이것 못지않게 중요한 조사가 태도예요. 태도인데 한마디로 딱 정의하면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학생이 참여한 주도적 학습 태도. 제가 선생님들께 계속 말씀드려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서 보고자 하는 것은 학생의 주도적 학습 태도를 보고 싶어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모습들이 좀 드러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요. 이런 활동들이 있잖아요. 개별학습, 모둠학습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모습들이 학업도 가고 진로도 가고 공동체도 가고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활동들이 평가 요소로 가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스타일은 고등학교 우리 선생님들께 말씀드리는데 자소서도 없고 여러 자료들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학생 개별적인 활동과 교사의 주관적 평가가 결합될 때 학생의 모습이 가장 많이 보인다. 예전에 자소서라든지 포트폴리오라든지 다른 것들이 좀 있을 때는 학생이 참여했던 객관적인 활동들 중심으로 참여함, 활동함 이렇게 썼던 그런 시절도 있고 그래도 괜찮았는데 지금은 학생 개별적인 느끼고 배우고 성찰하고 이런 거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누가 해줘야 돼요? 우리 선생님께서 좀 기록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참고해서 우리는 이 학생이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이런 걸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 방식대로 조금 이제 패턴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있죠. 학생이 활동을 안 하면 써줄 게 없어요. 그건 틀림없어요. 선생님도 끌어들여야 당연히 쓸 거잖아요. 학교에다 부탁하는 건 뭐냐 하면 판을 좀 깔아주십시오. 활동할 수 있는 무대를 좀 열어주십시오. 수업 중에서도 두세 번의 뭔가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 참여하는 학생은 해주시고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은 당연히 얼마나 참여할지는 모르지만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주도적인 학습 경험을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과목별 성취 기준에 따른 성취 수준의 특성과 학습 활동 참여도를 기록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과에서 원하는 원래 영어면 읽고 쓰고 듣고 말하는 교과의 핵심 역량이 있어요. 뭐 관련된 성취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따른 그 아이의 특징, 이 학생에는 원어민에 갖고 발음과 억양을 구상한다라는 그런 그 역량에 대한 얘기를 쓰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과 뒤에 나온 학습활동 참여도, 주도적인 학습 태도 이런 것들을 기록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학생이 이걸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주제 탐구 얘기를 계속 강조했던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자, 그래서 판을 이제 서로 학생도 그렇게 참여하고 학교도 이렇게 열어주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수업이, 우리의 모습이 학생은 자기가 원하는 과목 듣고 원하는 과목에서 원하는 주제로 공부하는 거예요. 어차피 수업의 큰 틀은 정해져 있지만
그 틀 내에서 우리가 발표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해요. 이제 공부하는 거잖아요. 네. 갑자기 드는 생각이 대학 공부가 생각이 날 거예요. 힘드셨죠? 리포트 준비하려고. 네. 그때는 한 개 정도 하셨죠? 네. 이제는 우리 학생들이 2개, 3개 준비하는 시점이 리포트라는 개념이 아니고 가벼운 관련된 내용의 생각들을 정리하는 당연히 뭐 대학 수련 논문 이런 얘기하면 말이 안 되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얘기고 그런 것보다 그냥 학생들이 특정 자기 생각들을 놓고 대화할 수 있는 거 이런 정도로 이제 수행평가가 다양해질 거예요. 아마 세월이 지나면 제가 예상한 대로 고교학점제가 되면 수행평가가 굉장히 많이 바뀔 거다. 훨씬 더 다양한 방식의 수행평가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친구 한번 볼까요? 네, 멋진 신세계. 이 책 읽어보신 분도 있으실 거고 우리 학생들이 많이 독서 목록에 자주 나오는 목록이에요. 근데 이 토의 활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유가 없는 멋진 신세계라는 제목의 독서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작품 속의 문명세계는 완벽한 세상처럼 보이지만 실은 자유가 억압당하는 세상이며 자유가 없는 세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측면에서 가장 불행한 사회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며 인간의 본질과 행복의 의미에 대해서 고민하고 인식을 심화시켰다. 인간의 존엄성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행위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쳤다. 자, 여기에는 특이한 내용이 있어요. 학생의 생각이 담겨 있어요. 그죠? 저 주장은 선생님께서 기록하셨지만 학생이 주장한 사고와 내용들이 저기 담겨 있거든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학생과 교사의 주관적 평가 이렇게 불렀는데 이제 앞으로 세특이 이제 점점 진화하고 수업 활동들이 기록되기 시작하면 이런 이제 학생이 개별적으로 느꼈던 이런 얘기들이 좀 담길 거예요. 그럼 사정관들은 그 아이의 생각과 주제에 대한 이해와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치를 가지는데 우리 학생들은 이런 노력들을 이제 결국은 하는 대입제도로 가게 될 거다. 그래서 제가 수능 없더라도 학생을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런 식의 차별화가 되면요. 대학 공부하는 자세가 다 보이잖아요. 그럼 사실 깊이도 나올 거고 굳이 뭐 다른 테스트 안 해도 대학에서 공부할 정도의 영향들은 다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녀가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힘들어하죠. 저도 제 아이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제 아이는 한 아이는 수능으로 가고 한 아이는 학종으로 가고 그래서 자신 있게 입시를 얘기를 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을 갖췄어요. 2가지 다 했기 때문에. 네. 근데 아이한테 수능으로 간 아이한테 그랬어요. 제가 가장 열심히 해야 될 것은 수행평가다. 수행평가는 무임승차하면 안 된다. 무임승차하지 말고 진짜 해라. 주제 선정부터 실제 참여하고 뭐 이런 것들을 진심을 다해서 하면 그 대학 공부하는 자세를 키우는 거기 때문에 너 대학 가면 분명히 공부 잘한다. 그것만 제대로 되어 있으면 대학 가면 공부 잘할 거고 나중에 세상 살아가는데 가장 큰 거 배우니까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책도 그냥 대충 읽지 말고 발표할 때 발표할 기회가 주어지면 진짜 해서 친구들끼리 역할도 잘 나누고 그게 다 공부하는 방법이니까 제대로 해봐라라고 얘기했거든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예, 그렇게 했어요, 실제. 3학년 1학기 때 수학을 완전히 망쳐버렸어요. 예, 그래서 학종 포기, 수능. 예, 그렇게 해서 대학 갔는데,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계속 얘기를 해요. 제가 그래서, 너 수능이 대입제도가 좋은 것 같아? 학종이 좋은 것 같아? 이 질문 하거든요. 대학은 수능으로 갔으니까. 근데 애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도 아빠, 학종이 맞아요. 아니면 애들 학교 오면 다 자요. 네. 그러면서 학교는 어쨌든 간에 선생님하고 이런 거 공부하는 과정 속에 내가 그 과정 속에 배운 게 되게 많이 있는데 대학은 그렇게 안 갔지만 그
그 과정이 나한테는 엄청난 도움이 되었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과정 속에 제가 계속 유사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부담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 과정이 아이들을 엄청 성장시키는 과정이다. 저는 인생 자체를 가르치는 엄청난 교육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입시라는 너무 작은 틀로 이런 것들을 묶어놓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친구 가장 많이 유행하는 스타일, 요즘 가장 많이 유행하는 스타일. 자신의 관심 분야 글쓰기 활동, 최저임금 인상이 사회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사회문제 만화 표현하기 활동, 차별금지법 논쟁. 내용을 쭉 보면 사회문제에 대한 깊이 고민하고 탐구하는 자세가 돋보인 학생이다. 이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제탐구 과정에서 자신의 그런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과 문제 해결에 대한 과정들을 통해서 학습하는 태도를 배우는 거예요. 이게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어요? 40여 개 과목이 있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과목이 세특 과목이 40여 개 과목이 있어요. 그 과목 속에는 과목별로 다르고요. 유사 과목이 있고요. 선생님의 기록이 선생님마다 다르고요. 등등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 맥락이 파악돼요. 이 친구는 토론 능력이 남다른 학생. 이 친구는 문제에 대한 어떤 시각, 발견 능력이 남다른 학생. 이 친구는 굉장히 도전적으로 뭔가 진취적으로 하는 학생 등등 이런 색깔들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뽑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마지막 무임승차 얘기 조금 드렸는데, 자, 탐구력은 그래서 수행평가 과정 속에서 좀 나타나니까 그런 것들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마지막 공동체 역량은 개념은 쉬운 개념이에요. 학교라는 공동체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것들만 모아놨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충분히 변별 가능하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보면 성공하는 사람들의 거의 핵심 요소라고 해도 어쩌면 더 해당되는 역량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보시면 최근의 시대 흐름에 협업하고 소통 능력 너무나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죠? 협업. 친구들끼리 아까 얘기했던 수행평가 과정에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무임승차하는 친구 있단 말이에요. 그죠? 마지막까지 막 게으름 피우다가 그냥 이름만 올리는 친구 있단 말이에요. 협업하지 않잖아요. 소통. 그런 대화 속에 배우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그런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개인 활동만 하는 친구가 있어요. 개인 활동을 많이 했는데 협업 관련 활동이 전혀 없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런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이 학생부 종합에서는 낮은 점수를 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나눔과 배려. 봉사활동, 개인 봉사는 없어졌지만 학교 봉사는 여전히 있습니다. 아까 예를 들었잖아요. 의대 보내시려면 봉사활동 시켜야 됩니다. 아침 일찍 가서 창문 열라고 하십시오. 마칠 때 소등하고 가라고 하십시오. 아니면 배식을 하든지. 그런 교육 과정에서 배우는 나눔과 배려도 의사로서 중요한 소양입니다. 제가 의대 교수님 자주 물어요. 봉사하고 그렇게 많이 안 해도 이렇게 얘기하면 절대 그렇지 않대요. 의사는 반드시 필요한 소양이 돼요. 의사로서 소양 중에 가장 1등을 꼽으면 그런 헌신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안 돼 있으면 의사로 자세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봅니다. 나눔과 배려 보니까 시키십시오. 성실과 규칙 준수, 학교폭력 규칙 준수에서 감점합니다. 성실성, 아까 얘기 드렸죠? 무단 결석은 감점합니다. 무단 지각 1회는 애교로 봐줍니다. 그런데 경희대는 2번 이상이면 감점입니다. 뭐 그런 것들 다 포함되겠죠. 리더십 활동의 가장 쉬운 방법은,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은 학교 임원 활동, 동아리 임원, 뭐 이런 거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친구들이 뽑아주니까 뭐 그러면 다 이유가 있겠지. 그래서 리더십은 기본적으로 인정해 주되, 내용적으로 따지지만 또 임원 활동을 안 하더라도 아까 얘기했던 조별로 뭔가 발표를 하는데
리더로서의 역할을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실제. 그런 친구들은 리더십 활동으로 다 인정해 주죠. 뭐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당연히 그런 어떤 리더십 활동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희는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학생부 종합은 학교라는 공동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결국 뭐 그런 것들이 다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실성, 규칙준수 뭐 그런 얘기들 제가 쭉 모아놓은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면 과목 선택은 대학을 위한 투자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적어도 선행학습은 아니더라도 후행학습하지는 말자 이 얘기를 드렸고요. 두 번째, 대학에서 학문하는 자세는 주도적인 학습 태도를 갖춘 그런 학생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단계에서 탐구력과 제가 좋아하는 단어 지적 활력이 넘치는 학생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이 단어를 제가 왜 어디서 찾았냐 하면 입학사정관 초기에 2009년이나 10년쯤에 미국 그 입학사정관 협의 회장님, 처장님이었는데 한국에 오셨어요. 저희가 모셨죠, 저희가. 제가 질문했어요. 딱 하나로 어떤 학생 뽑고 싶은지를 한마디로 좀 한 단어로 얘기해달라. 이렇게 좀 질문 드렸더니 이 얘기였어요. 그 인텔리전스, 바이탈리티, 바이탈이라는 게 있는 걸 보니까 활력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지적 활력이 넘치는 학생. 그 학생을 뽑고 싶다. 말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지적 활력, 그 지적 열정이나 활력. 근데 활력이라는 단어가 아마 누구나 다 원하는 학생일 거예요. 소재는 그 지적 통신 이런 단어로 약간 좀 완화시켜서 불렀는데, 자, 그래서 교과 성적은 대표적인 실적이니까 성적은 계속 올려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주도적인 활동과 경험을 통해서 적극성과 열정을 보여달라. 그래서 학교라는 공동체에서 학생의 개개인성, 개별성을 보여주는 게 앞으로의 입시 준비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